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제론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죠.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신규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는 보통 사회보장기본법 한 3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한 5문제 그럼 벌써 우리가 보면은 25문제 중에 8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5대 사회보험법에서 하나 5문제, 13문제, 또 공공부주에 관련된 법률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에서 적어도 한 3문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16, 소위 25문제 중에 16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개론에서 소위 한 2-3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20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나머지 소소로운 법을 통해서 법제론 25문제를 적게 되는데 자,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은 개별적으로 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더불어서 가장 출제 비중이 많은 단독 법률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개정 절차를 지금도 또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뭐 교재는 출간되어야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양한 근거 법령을 이렇게 싣고 있고 그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예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늘릴 공간이 없다는 하소연을 뭐라고 했냐면 허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용어를 넣어서 꾸준히 16개의 법이 20개, 22개, 23개, 뭐 25개, 26개 이렇게 늘어나더니 더 이상 지면을 할애할 수가 없었는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넘겨놨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거기가 출제가 되겠는데 사회복지 사업의 근거법, 근거법령 그러면 근거법령에는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으로 이렇게 설정하는데 거기에는 기본법, 또 사회보험 관련법, 또 그런가 하면은 직역연금, 거기 보면 또 직역연금 관련법, 이런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은 규정에 없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기본법 그러면은 1991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기본법, 1995년에 만들어졌던 여성발전기본법, 또 그러면 2004년에 만들어졌던 건강가전기본법, 또 그러면 2005년에 만들어졌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등 기본법이라고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도 마찬가지죠.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기본법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이것은 최상위법이라든지 일반법의 그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는 5대 사회보험법과 그에 관련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해서 보험료 징수법, 이런 법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에 관련된 법령도 없다. 또 그러면 우리는 4대 직역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4대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이라고 그러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별정우체국 직원법에 의한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자, 이런 것들도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없이 많은 이런 30개에 다 가까운 이런 숫자의 법률이 있지만 없는 걸 통해서 먼저 제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것은 없다. 규정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관의 정의를 일별해 주시고 뒤에서 사회복지관 할 때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표시는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뒤에 사회복지시설 영역에서 사회복지 간의 법적 규정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보기로 하지만 여러분들 먼저 선수학습으로 거기 사회복지 간의 개념,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시 말해서 종합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사회복지사.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1, 2, 3급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3급은 없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3급은 문서상에서 전면 삭제되고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만 존재하고 1급이야 당연히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1급 국가자격시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2003년부터 처음으로 1급 국가자격시험이 시작되었었다. 2003년이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보면은 피성년 후견인이나 또는 피한정 후견인 안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 안 되는 거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안 되고 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역시 사회복지사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질환자, 물론 원칙상 그렇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규정에 관한 법률 근거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이고 거기에 결격사유로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너 그럼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안 되고 금고 이상의 형 안 되고 또 그러면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안 됩니다. 자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성년 후견인 이건 민법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사회복지사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것이 종료되었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법원 판결로 인한 자격 정지나 자격 상실 사회복지사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러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당연히 안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정신질환자도 원칙상 사회복지사는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은 나중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용할 적에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되지만 우리 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되지만 알코올 중독자 또 그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해서 알코올 중독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지 말란 법 없고 또 사업이 망해서 파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복지사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알코올 중독자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사회복지사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 원칙상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원칙이 채용해야 되지만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사 채용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채용 예외 규정.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선 특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3가지가 있지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이나 음성출판시설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바로 여기도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정신건강증진법의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정신건강시설 중 정신건강시설 3가지 시설 중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너무 길어지는군요.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여기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 마지막에 보면 성폭력도 나와 있죠.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바로 여기에다가 원칙적으로는 두어야 하지만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매년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8시간 있도록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개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매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받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점 거기다 제 주어에다 체크를 내놓으시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인권 내용이 포함된 8시간 이상이라는 것 8시간에다가 액센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날 9월 7일 좋습니다.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시도지사의 허가사항. 본래 이 허가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 내용에 안 돼. 내줄 수 없어.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에 대해서 특별히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거야. 특별한 예유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다. 다음에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사항이라는 것을 같이 분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가입니다. 인가는 도와주는 행정법 중에 도와주는 행위인데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거기 먼저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망,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내용이 출제된 적도 있지만 거기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수석 합격시키려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넘어가고, 거기 보면 임원이 나와 있죠. 대표이사를 포함한, 거기 너무 길어지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 그리고 이 지면상 쓰지는 못하지만 이사 7명이라고는 현원, 이사 현원, 그게 7명이든 7명 이사니까 이사는 10명, 15명, 20명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원의 3분의 1 이상은 이사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 이상은, 자, 쓸 때가 있어 쓰는 겁니다.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 시군구에 있는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 문장까지를 내가 적어드린 이유는 종래에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사 현원의 3분의 1 이상은, 옛날 또 이 심의기관 이름 바꿨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또는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3배수, 종래는 2배수였어요.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얘기는 또 하나 본다면 임원에서는 중요한 것이 임기죠. 임원의 임기에서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 가능.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적어줄 수 있는데, 자, 법정을 보세요. 거기 임원에 보면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임기는 3년, 그리고 임기는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 이사도 둘 수 있다 되어 있지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이사의 임기는 몇 년? 당연히 외국인 이사도 이사기 때문에 당연히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다면 외국인 이사를 아무리 많이 두어도 맞으면 이사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같이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임원의 겸직 금지가 있죠. 원칙적으로 이사든 감사든 이들은 바로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의 직이나 이것은 어떤 겸직에 어떤 거에도 겸직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단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장은 겸임할 수 있다. 원칙은 이사나 감사나 임원들은 어떠한 직도 겸할 수 없지만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장은 겸할 수 있다. 바로 그 내용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해 보시면 4번의 사망, 이사나 감사, 다시 말해서 임원 중에 결혼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또 시험 전에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8번으로 가서 보시면 합병의 문제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합병. 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당연히 2개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이 합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도지사의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된 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합병할 때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지역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거기 보면은 합병,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 간 합병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고 정리를 해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의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은 순수 민간 연합체로서 민간 협력을 도모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순수 민간 연합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은 전국 단위의 중앙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필수기구입니다.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의무기구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나올 때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시도는 설치하여야 하지만 시군구 단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 점은 여기에 보면 업무 법률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관련된 기관, 단체, 시설의 연계 협력 조정, 또 그러면 뭐가 소유계층 발굴,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 뭐 기타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업무에서도 출제 비중이 대단히 높게 존재한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가 나오면 자꾸 사회복지사협회로 가는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소유계층 발굴도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거기 제34조는 34조만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원칙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는 그 원칙상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국가나 지단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유예자는 오른쪽 페이지 첫 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국가나 지단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위탁 경영에 갈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 의해서 볼 때 위탁하는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인 사회복지관, 아까 정의가 뭐였죠?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랬죠. 지역사회인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인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종합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다음에 대상은
대상은 원칙으로 본다면 대상의 원칙은 지역 주민이죠. 지역사회 그런 지역 주민. 그리고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우선 지원 대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런가 하면은 거기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뭐 기타 주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지원 대상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원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는 법률로만 적었지만은 첨가한다면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공부하셨냐면 지역사회복지론 2교시 3영역인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먼저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3대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개, 여기에서 4개, 그리고 여기에서 3개의 사업 분야를, 이렇게 3개의 사업 분야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사업 분야.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하고 노트 정리했던 것을 참조해서 법제론에서 같이 살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근하여야 한다. 또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조건 해놓고 있죠.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조항 보시면 뭐 알고 오셨겠지만은 이 조항, 특히 공무원으로 그 디귿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은 거기 6급 이상으로서 5년 동안 근무했던 그 지역은 시설의 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5년이 지났다면 될 수 있는 거죠. 5년이 지났다면. 자,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시설 수용 인원의 제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원칙상 3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300명을 초과해도 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은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또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공동생활 가정이 있는데 그중에 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은 300명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또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2가지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요양시설은 300명 초과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3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은 300명을 초과해도 괜찮은 시설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있지만 양로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이나 노인요양시설 이 등은 300명을 초과해도 된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에 재가복지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재가복지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재가복지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통솔로 1985년에 대한노인회에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했다고 하는 것을 재가복지의 출발이라고 설명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1992년에 만들면서 법적 근거는 1992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보통 지역사회보호나 재가복지에 관한 것을 개단 출발은 1980년대였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3대 서비스, 그러면 거기 나와 있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가정봉사원 파견, 또 주간보호 서비스 같이 묶어놨습니다만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3가지가 있다. 거기에다가 액센트를 해놓으시고 서비스 문제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칙의 3번 하단부에 시설평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왜 나왔냐면 이 규정은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뭐냐면 본래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질 때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은 허가사항이었어요. 그것을 1997년에 신고사항으로 간편 절차로 바꾸거든요. 근데 허가는 철저한 감시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고로 가면서 약식 절차로 바뀌면서 감독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였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긴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통해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만든 것이 3년 1회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마다 되어 있죠. 다음에 오른쪽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25문제 중에 5문제까지를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봤고, 그리고 이제는 또 새로이 만들어진 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있죠. 2014년도 송파 새 모녀 사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송파 새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 의무자 조건이 완화되고,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는 이런 거.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또 부자지간에 30대 아들과 70대 부모가 말하자면 그 아버지가 같이 자살한 사건이 바로 엊그제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과정. 그래서 또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자, 그런 사각지대를 좀 메꾸고자 해서 만든 것이 2014년도에 있었던 사회보장급여법. 본래 명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특히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는 행정론에서 아웃리치라고 하는 적극적 복지, 찾아다니는 복지를 이렇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찾동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법률 조항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출제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많은 조항들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은 사회보장급여법, 물론 이 사회보장급여법의 뭐 기본원칙에서 여러분들 굳이 읽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틀리지는 않겠지만은 거기 보시면 특히 3항에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우리가 보면 인행사에서 배운 생활지구가 있지요. 영아기, 유아기, 학령정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 투명, 적정하게 제공될 수, 거기 바로 공정, 투명, 적정이란 단어 가볍게 보지 마시고 거기다가 액센트를 해두시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나머지는 뭐 안 읽는다 해도 상관이 없고 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제 문제풀이 가는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같이 삽입은 안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보장급여는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경우에는 바우처를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1항에다가 왼쪽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지요. 거기 보면 당연히 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은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원 대상자 친족, 그것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도 청소년 지도사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소위 지원 대상자나 친족이나 또는 민법상 후견인, 지원 대상은 신청할 수 있지만 청소년 상담사도 신청할 수 있고 청소년 지도사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보호자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액센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어가 보시면 거기 오면 다음 페이지에 3번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8조가 나와 있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 친족, 민법상 후견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기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할 때 거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자산조사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연금법이나 의료급여법이나 장애인연금법이나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또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이런 나올 때 나오는 것처럼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세 가지를 자산조사의 내용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적에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법을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으로 설명하지만 공공부주에 관련된 법령으로도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부주에서 기본 조건이 뭐예요?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현실화시키는 자산조사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제14조 민관협력이 나와 있습니다. 보장기관과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은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바로 이제 이 발굴이 소유계층 발굴이라든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죠?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나와 있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장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장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에 대한 규정이 물론 당연하죠. 오늘날은 민간 협력이 당연한 거니까 민간 협력에 대한 규정이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청 좋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련된 정보. 우리는 사회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종래에는 분산되어서 각 기관마다 각 시설마다 각자 관리 운영을 했지만 2010년대 사회보장 통합 서비스 행복이음 이런 거는 사회보장 정보 통합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일원화되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아직도 물론 미진하지만 이렇게 이끌어지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 정보 처리가 나와 있죠. 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이용 다 쭉 나와 있고 또 대국민 포털 구축 다 어떻게 하자고 바로 인터넷 기반의 전산 자료로 이용하도록 거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조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1항을 보시면 보장기관의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 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그냥 보편적인 오늘날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이 활용률은 확대가 되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노년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런 것이 좀 미진하거든요. 자, 그것을 확대시키게끔. 그래서 대국민 포털 구축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특히 우리가 보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 중에 많은 비중이 오늘날 고령사회화의 과정에서 노인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그것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된다. 도덕적 얘기 같지만은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해서 오른쪽 6번에 보면 사회보장 정보원이 나와 있지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어떤 기구를 만들었다? 사회보장 정보원을 설립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좋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 별표할 것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오지요. 사회보장 정보의 파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사회보장 정보원은 사회보장 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원칙은 5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나 5년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원칙은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봐주시고.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교육, 지역사회 보장교육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종래에는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있었어요. 이제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었던 지역사회 보장교육이 전면, 지역사회 보장교육이 전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온 겁니다. 여기 4번에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교육에서 페이지가 약 7페이지까지 되는데 여기는 전체가 출제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교육. 우리가 이미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지역사회 복지론을 통해서 이미 했던 겁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을 통해서 2교시 3년행에서 다 강의했던 건데 자 여기 우리가 개요 생각해 보세요. 개요는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그냥 수립시행이라고 제목을 아예 쓰겠어요. 수립시행. 지역사회 보장. 그래서 2003년 지역사회 보장, 지역사회 그 당시에는 지역사회 복지교육이었죠. 그래서 2003년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는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교육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2007년부터 1기가 시행된 거죠. 2019년에는 4기가 시행될 거죠. 왜냐하면 7, 8, 9, 10, 11, 12, 13, 14 그리고 15, 16, 17, 18년까지 3기가 진행이 되고 2019년부터는 4기 지역사회 보장교육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교육은 반드시 심의와 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다 노트 정리했습니다. 수립의 절차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든 시도지사든 간에 수립의 절차는 먼저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그리고 상급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역시 시도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상급관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 여러분 노트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수립해서 제출하면 이제는 시도지사가 그걸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배정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한다? 이젠 누구에게? 국무총리도 아닌, 국회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이 아니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절차도 역시 지역사회복지론을 통해서 이미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4번의 지역사회보장교육의 수립의 그 절차를 다 여러분 손으로 지금 정리한 거고 또 두 번째 지금 확인해 본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교육의 내용 중에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교육의 내용 8가지라고 그랬죠. 수요에 관한, 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전달체계에 관한, 또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또 그런가 하면은 통계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또 재원 조달에 관한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있지만 없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에 관한 사항은 없다라고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내용에는 공급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번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자,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법률로 개정된 것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기는 공동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란 말을 빼버리고 저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아까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 이상 4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기 보시면 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80의 사항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실무협의체 역시 행정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실무협의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보장법으로 법률 규정이 넘어오면서 뭐가 삭제되었냐면 복지위원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령상 복지위원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생겼냐면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하위 단위로 읍면동 단위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규칙 가장 밑에 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원은 10명으로 각각 10명 이상으로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이라는 용어가 전면 삭제되고 그 대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반드시 둘 수 있는 필수기구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43조의 7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종래에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도 역시 지역사회복지론에 다 배운 겁니다. 이제는 근거 법령으로 이제는 완전히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 위치를 옮겼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마 나오게 된다는 것은 거기 근거법이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을 보면 도대체 사회보장 전담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1번, 2번, 3번으로 시행규칙 8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시험 전에 한 번은 잘라서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규로 또 근거법령이 바뀌어서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과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보험법 첫 번째로 국민연금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